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거리 곳곳에서 노 아베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우익 국회의원 50여 명은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습니다. 신사 앞에선 우익들의 집회가, 총리 관저 앞에선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둘째 며느리인 이덕남 여사가 단재 선생이 1910년까지 살던 서울 삼청동의 옛 집터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이 여사는 과거 친일 청산을 못한 후유증으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도 핍박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동해안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울산 해변에선 20대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돼 15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민들의 시위로 사흘 가까이 마비됐던 홍콩 공항이 어제 오후부터 정상화됐지만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시내 일부 지역에서 충돌이 계속됐고 주말에 대규모 집회도 예고돼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위험에 이어 극심한 더위도 도쿄 올림픽의 걱정거리입니다. 오늘 도쿄에서 열린 철인 3종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는 달리기 코스를 절반으로 줄였지만 완주를 포기하는 선수들이 많았고 열사병에 걸린 선수도 나왔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고로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가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수증기라던 포스코 주장과 달리 환경부는 허용 기준치의 100배가 넘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입니다. 광복군을 포함해 독립지사 30명의 발바닥 조형물을 전시한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밀착 카메라는 광복군 대원들을 기억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4주년 광복절입니다. 이 시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촛불 문화제에 이어서 시민들이 일본 대사관으로 향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일 궂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오늘 하루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광화문 광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뒤로 시민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문화제가 끝나지 않았나요? 네, 촛불 문화제는 지금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일본 대사관 쪽으로 행진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네, 시민들은 일본 대사관으로 간 뒤에 안국역 등을 거쳐서 조선일보 건물까지 약 2.5km 구간을 행진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광장에 모이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건 정말 오랜만인데 마침 또 빗줄기도 이젠 그친 것 같습니다. 비는 오지 않고 있죠? 예, 잘 안 들리는 모양이군요. 예. 네, 지금 현장의 소리가 너무 커서 잘 듣지 못했습니다. 예, 비에 알겠습니다. 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알았습니다. 오늘 일본 시민단체들도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들어봤습니까? 네, 평화헌법을 수호하고자 주장하는 일본 시민단체들이 오늘 함께했습니다. 6개 단체에서 30명 정도가 함께했는데요. 이들은 현장에서 두 나라가 생생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특히 이 일본 시민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反日運動が起こってるって言ってるけれども、これは反日運動ではなくて日本の植民地支配の問題、そのことを認めない今の安倍政権に対する韓国の民衆が起こってるんです。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일본 말씀하세요.
네, 이 일본 시민은 강제동원 문제만큼은 한일 시민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행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91살 양금덕 할머니도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뵀습니까? 네, 양금덕 할머니는 강제동원 당시의 천차만별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어렸을 적에 공부도 잘했는데 일본에 속아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민들은 아픈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늘 조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오전 집회에 참석한 이후에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워낙 그 문화재 열기가 좀 높다 보니까 이수진 기자 얘기를 이렇게 제대로 잘 전해드리지 못할 정도로 좀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거기서 옮겨서 이제 일본 대사관 앞으로 뭐 멀지 않은 거리니까 다 옮기기로 했는데 혹시 이따가 저희가 다시 연결할 수 있으면 일본 대사관 앞에 모였을 때 한 번 더 이수진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74년 전의 그날처럼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만세 삼창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일본과의 갈등이 증폭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노와 아픔의 목소리도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혜빈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By newsreel war correspondents and Army and Navy cameramen. 4, 2, 1. 한결대로 배상하라! 동생한테 보낸 편지. 이진하고 저저 찾을까? 그냥 죽기 전에라도 소식이라도 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내 눈 감고 갈 것 같아. 시간이 이렇게 하루같이 바삐 가는데 어떻게요? 2019년 8월 15일 제74주년 광복절 하루엔 기쁨, 분노, 그리고 아픔이 모두 한데 담겼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시민사회의 뜨거움을 얼만큼 담아낼 것이냐가 역시 관심거리였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부의 고심도 읽혀지기도 합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15년 만에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키워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이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함축한 말입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김기림 시인이 쓴 새나라송에서 따왔습니다. 과거에 대한 일본의 성찰도 요구했지만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질서를 깨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임기 내 비핵화를 확고히 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까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오늘 경축사를 위해서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청와대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작성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청와대 대응기조 오늘 연설 내용으로 보면 적어도 이전까지 나왔던 것에 비하면 좀 차분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응 기조가 바뀐 걸까요? 네,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한 날 문 대통령은 이 적반하장이라거나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강경한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연이어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하더니 오늘도 대화의 길로 나선다면 기꺼이 손잡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과거를 성찰하라고 했지만 감정적인 표현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예. 메시지에 이렇게 톤이 좀 달라진 어떤 계기가 있는 건가요? 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톤 다운된 것이 아니라 화법이 달라진 걸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직후에는 우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강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원래 우리 정부의 일관된 주장은 외교적 해법, 그러니까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할 때도 우리 정부는 상응 조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요. 보복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축사 작성에 있어 가장 고심을 거듭한 부분이 일본 문제라면서 문 대통령이 격조 있게 비판하자고 각별히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오늘 또 한 가지 눈에 띈 부분이 이제 도쿄올림픽 부분입니다.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을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권에서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경축사는 이 국내를 향한 것도 있지만 일본과 또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도쿄올림픽은 방사능 이슈와 맞물려서 일본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대통령은 이 도쿄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예민한 문제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 정부가 이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과 국제사회에 재차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또 외교적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이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아무튼 오늘 경축사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그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얘기도 좀 덧붙여 주죠. 네, 청와대는 한 달 반 전부터 경축사를 준비해왔습니다. 여러 전문가와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경축사에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는지 물어봤더니 기술 강국, 제조업 강국, 자유무역 질서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국가, 이런 경제 관련 비전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김기림 시인의 작품에서 인용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라는 구절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광복 직후 문학작품이나 위인들의 어록 중에 경제건설을 이야기한 게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한 결과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 바꿔 말하면 패전일이 됩니다. 아베는 14명의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7년 연속 공물을 헌납했습니다. 또 종전기념일 정부 추도식에 참석해서는 침략 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이 입었던 피해만 강조했습니다. 도쿄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자, 아베 총리의 추도사 내용 좀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아베 총리는 2012년 2차 내각 출범을 한 이후로는 이 추도사에서 단 한 번도 사죄나 반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1차 내각 때는 역대 총리들이 사용했던 이 아시아 제국 국민들에게 다대한 피해와 고통을 줬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번에 총리가 된 이후로는 7년째 이 사죄도 없었고 가해 역사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또 부전의 맹세, 그러니까 전쟁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맹세라는 표현도 작년에 이어서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아베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원폭 같은 피해 역사만 계속 강조를 했다면서요. 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일본인의 희생에 대해서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작년에 추도사에서는 없었던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先の大戦では300万余の同胞の命が失われました。広島や長崎での原爆投下、東京をはじめ各都市での爆撃、沖縄における地上戦などで無残にも犠牲となられた方々。 예. 자, 뭐 내용을 들어봐도 철저하게 전범국이 아닌 피해국의 입장에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새 일본 왕이 즉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종전기념일을 맞았습니다.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네, 나루히토 일왕은 1960년생으로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일본의 역사 책임이나 이 평화헌법을 강조해왔던 전 아키히토 일왕과 비교해서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이 됐었는데요. 일단 전 일왕이 2015년부터 사용해왔던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戦後の長きにわたる平和な歳月に思いを致しつつ、ここに過去を顧み、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 네, 다만 이 깊은 반성과 함께라는 표현이 아니라 깊은 반성의 위에 서서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골격은 승계를 했다고 하지만 전후에 태어난 일왕이 즉위함으로써 미묘하게 표현의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오늘 보란듯이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도쿄에서도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한다는 일본 시민들의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야스쿠니 쪽으로 옮기면서 자칫 양측이 부딪힐 뻔하기도 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앞에 김소현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 어떤 사람들이 오늘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까? 일단 매년 집단 참배를 해온 다 함께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여야 의원 약 50명이 오늘 참배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외무부 부대신 등 차관급 정부 인사도 함께 참배를 했는데요.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자민당 간사장 대행과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이자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의원도 따로 참배했습니다. 예. 야스쿠니 신사 앞에는 오늘 같은 날 대개 이제 우익들이 몰려와서 집회를 열곤 했는데 오늘도 뭐 당연히 그랬겠죠. 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아침부터 이곳을 지켰는데 일본 전역에서 모여든 우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군국주의 시절의 일본 군복을 입고 나타나거나 다 같이 태평양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미가요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과격한 우익 외에도 조용히 야스쿠니를 찾는 일반 참배객들도 상당히 많아서 한때 이 신사 바깥까지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이곳의 하루를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예. 그러나 아베 정부의 과거사 덮기를 비판하는 노 아베 집회도 하루 종일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잠깐 좀 전해주실까요? 네, 총리 관저 앞에서만 오전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서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방금 전에 끝난 집회에서는 일본이 한국 사법부의 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선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평화 집회 참석자들이 이곳 야스쿠니 신사 근처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우익단체 회원들이 접근하면서 경찰 수백 명이 막아서며 이 긴장이 한때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쿄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김소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강제징용 가해자들의 후손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이 궁금증을 따라가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징용 가해 기업의 후손 중에 몇몇은 아베 정권에서 한국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조선인들이 매일 죽어나가 생존자들이 지옥으로 기억하는 아소탄광. 악명 높았던 아소탄광 창업주의 손자는 아베 정권의 2인자 아소다로 부총리입니다. 일본 경제의 사령탑이기도 한 그는 창씨 개명은 조선인이 원한 것이라는 등 망언을 해왔습니다. 수출 규제에 밑그림을 그린 총리 관저의 실세, 이마이 다카야 정무비서관도 전범 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의 명예회장이 이마이의 숙부입니다. 아베 총리의 오른팔로 수출규제 주무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기업과는 관련이 없지만 전형적인 세습 정치인입니다. 할아버지가 중의원, 큰아버지가 참의원을 지냈습니다. A급 전범 출신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를 외할아버지로 둔 아베 총리와 닮은 꼴입니다. 이 때문인지 아베 정권을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아 일본의 괴벨스로 불립니다. 반면 고노다로 외무상은 아베 정부에서 겉돌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단순히 말을 전할 뿐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고노 외상의 아버지 고노류헤이 전 관방장관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한 고노담화를 발표한 인물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다시 광화문 쪽으로 잠깐 좀 와볼까요? 오늘 광화문 광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의 집회도 열렸습니다. 겉으로는 광복절을 기념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정작 그 내용은 빨갱이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남발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얼굴 아래 건국 71주년이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가 중심이 돼 개최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대회입니다. 만일이 예국입니까? 여러분, 만일이 예국입니까?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친구! 광복절을 맞이해 연 집회입니다. 그런데 빨갱이라는 용어와 함께 색깔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 저 차는 전부 빨갱이가 꽉 채웠습니다. 빨갱이랑 물러가라! 시청광장 앞에서도 비슷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말마다 이곳에서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입니다. 이들의 구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입니다.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이들은 10만여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DHC 텔레비전이 오늘도 황당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DHC 코리아가 그저께 한 사과는 한국인들이 살해 협박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엔 DHC 텔레비전의 대표가 출연했습니다. 앞서 문제가 됐던 시사 프로그램에 나온 겁니다. 그러고는 DHC 코리아가 깊이 사죄한다며 낸 사과문을 대표가 직접 뒤집었습니다. これ出さざるを得なかった状況というのがですね、全員殺すというような脅迫電話が複数回あったそうで 살해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했던 겁니다. 한국 경찰이 출동했다고도 했습니다. でもこれを出した後に警察に保護されながら皆さんご帰宅なさ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하지만 확인 결과 아직까지 한국 경찰에 이런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이들은 DHC 코리아의 사과는 본사의 생각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DHC 코리아의 사과를 일본 언론들이 다루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협박서를 들고 나온 걸로 보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불매운동이 2달째 이어지면서 일본 제품의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유니클로에서 쓴 카드 액수는 70%나 줄었습니다. 또 10년 내내 수입 맥주 1위였던 일본 맥주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건 유니클로입니다. 한 달 만에 70%나 카드 매출이 줄었습니다. 일본 본사 임원이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했다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불매운동 한 달 만에 일본 제품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유명 브랜드일수록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일본 맥주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입 맥주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한 달 만에 수입액이 45% 넘게 떨어지면서 벨기에와 미국 다음으로 밀려난 겁니다. 일본 제품 판매 거부 움직임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숙박 예약업체는 아파호텔 상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삿포로 겨울 아시안게임 선수단 숙소 안에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왜곡하는 책을 둬서 파문을 일으킨 호텔입니다.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 구구 기업의 상품인 만큼 삭제와 판매 중지 결정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JTBC 전다빈입니다. 친일파가 쓰고 친일파가 세운 친일파 기념물이 전국에 200개가 넘습니다.
예전 같으면 옥물을 던지거나 깨부수는 게 먼저였겠지만 최근엔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들의 친일을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유관순 열사 집터에서 옮겨온 감나무와 윤봉길 의사의 고향에서 가져온 은행나무, 독립운동 중심지인 충남 천안 광복의 동산입니다. 광복의 동산엔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나무와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음악가 홍남파를 기린다며 설치해 놓은 기념비인데 여기에만 특이하게 표지판이 하나 더 설치돼 있습니다. 홍남파의 친일 행적을 알리는 단죄문입니다. 봉선화와 고향의 봄을 만든 홍남파는 지난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됐습니다. 기념비엔 나라 잃은 서름을 노래로 달래주고 결의에 희망과 용기를 줬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단죄문에는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본분을 다하겠다는 논문을 쓰고 일왕을 기리는 음악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전북 도지사격인 도정관을 지낸 이두황의 묘, 비석 높이만 2m에 달합니다. 단죄문에는 그가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동학농민군을 토벌한 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단죄비가 세워지기 시작한 건 7년 전. 그런데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친일기념물 65곳의 단죄문 설립에 착수했고 경기도와 충청남도도 사전조사에 들어가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물들 이런 것들은 없애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역사 교재가 되는 거죠. 사진으로밖에 안 남잖아요. 얼마 전 국립국악원도 작곡가 김기수와 가야금 명인 함화진 흉상에 친일 행적을 추가했습니다. 반면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 묻힌 친일파 11명에 대해 정부는 단죄비 설립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일본의 양대 노총 가운데 하나인 전국노동조합 총연합이 우리의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아베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전노련 오다가와 의장은 아베 정권이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령 발효 전날인 오는 27일 수상관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다가와 의장은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반일본 집회와 촛불 집회에도 함께했습니다. 예,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지금 일본 열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이어서 한 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피한 인원은 7,000명이 넘는다고 하는군요. 정재윤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우리 강릉 속초 쪽도 연결하겠습니다. 바다에 정박돼 있는 배가 강한 파도와 함께 흔들립니다. 물이 넘치면서 도로는 이미 모습을 감췄습니다. 거센 바람에 나무도 뽑혔습니다. 대형급으로 분류되는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일본 열도 남서부 규슈 지방에 상륙해 북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태풍이 이동하면서 시코쿠 등 일본 지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최대 1200mm에 이르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일본의 크로사가 상륙하기도 전인 13일에도 6명이 해안가에서 사망 또는 실종된 바 있습니다. 태풍이 열도를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7,000명 넘는 시민들이 대피했고 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국내 항공 노선도 700편 이상 결항되고 태풍이 통과하는 지역 인근에 신칸센과 일반 열차 등도 운행이 정지됐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일본을 관통하고 동해로 북상 중인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동해안에는 200mm 안팎의 비와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울산에서는 해변을 걷던 피서객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가장 비바람이 강했던 강원도 속초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조승현 기자, 지금 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 비는 어느 정도 내리고 있습니까? 네, 속초 해수욕장입니다. 이 낮보다는 조금 가늘어졌지만 여전히 강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은 이달 초에 더위 때문에 야간 개장 소식 전해드리려 왔었는데요. 지금 보름 정도 만에 다시 이곳에 왔는데 피서객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수영 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의 출입을 완전히 막기 위해서 통제선까지 쳐놨습니다. 자, 바다 쪽을 보시면 굉장히 높은 파도가 이곳 모래사장을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밀려들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속초에는 비가 200mm 넘게 온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조금 전 8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설악산 바로 아래에 있는 속초 설악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오늘 하루에만 238mm가 쏟아졌습니다. 속초 청호동에는 244mm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두 곳 모두 무인 관측소에서 기록된 수치입니다. 이곳 속초의 공식 기록도 조금 전에 200mm가 됐고 또 다른 강원 동해안 지역도 10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강원 영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강수량은 50mm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이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4분쯤 강원도 고성군 미시령 계곡에서 불어난 계곡물에 주민 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고요. 또 강릉 남대천이 범람 위기에 놓여서 하천변에 서 있던 차량들을 급히 이동시켰습니다. 또 속초 등지에서는 도로와 주택이 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가 됐고 또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에는 울산 주전 몽돌 해변에서 27살 박모 씨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수색 끝에 약 15시간 만인 오후 3시 30분쯤 숨진 박 씨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하기도 했습니다. 또 태풍이 지나가는 울릉도와 독도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서 뱃길이 모두 끊겼습니다. 예. 자, 빗줄기는 좀 가늘어졌다고 했는데 밤 사이에는 그칠까요? 우선 이곳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립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서울 등 중부 지역과 남부 내륙 지역 같은 경우는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내일 오전 중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내일 낮 기온은 30도 이상 오르겠고 또 경남과 전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도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초 해변에서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 시위대가 오는 주말에 대형 시위를 예고하고 있고 중국군에서는 홍콩까지 10분이면 들어간다는 협박성 발언이 나오는 등 다시 한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아무래도 좀 상황이 심상치 않을 것 같아서 취재 기자를 급파했습니다. 홍콩 공항에 정정문 기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 기자, 홍콩 공항이 한동안 운항 중지를 선언했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항공기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몰아낸 이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안 요원을 배치를 해서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비행기표가 없으면 공항에 아예 못 들어오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기자증이 없으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1시쯤에 이곳 공항에 입국을 했는데 현지 안내인이 공항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서 저희가 밖으로 나온 이후에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법원이 공항 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그런 조치가 이제 취해진 것으로 아는데 법원 명령을 보면 출입구 쪽 일부에서 여는 소규모 집회는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법원은 시위를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행기 운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동시에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워낙 까다롭게 이곳을 통제를 하고 있어서요. 현재 시위대는 모두 공항을 떠난 상황입니다. 이곳 홍콩 시위대들 사이에선 이제 공항 시위 이후 다음 단계를 준비할 그런 상황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밤에는 공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까? 일단 오늘 홍콩 세무서 앞에서 열리려던 집회는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홍콩 시위는 갑자기 모였다가 흩어지는 플래시몹 형태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 말은 언제 모이고 또 언제 흩어질지 그리고 또 언제 경찰과 충돌을 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에서는요. 오늘 경찰서를 포위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예, 그건 뭐 밤사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집회가 열리면 홍콩 시민들이 안대하고 레이저 포인터 이 두 가지를 꼭 챙겨 나온다면서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제가 그 두 가지 물건 들고 나왔는데 이게 안대고 이게 붕대입니다. 이렇게 눈을 가린 채 시위에 나서는 시민들이 많은 이유는요. 지난 11일 경찰이 쏜 빈백건, 그러니까 알맹이가 들어있는 주머니탄에 눈을 맞아서 실명 위기에 처한 성인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해당 여성을 응원하고 또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는 의미가 담긴 물건입니다. 예. 또 다른 이번 시위를 상징하는 물건은 레이저 포인터가 있습니다. 지난 6일 경찰이 레이저 포인터를 구매한 대학생을 긴급 체포를 하면서 이번 집회의 상징이 됐습니다. 경찰이 공격용 무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대학생이 46시간 만에 풀려나긴 했지만 시위대는 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다니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과 또 대학생에 대한 체포를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관심은 주말에 있을 대규모 집회로 쏠리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집회가 이어집니다. 특히 지금까지 홍콩 도심 집회를 주도해온 단체 민간 인권 진선은 18일 대규모 집회를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홍콩 민주당을 비롯해서요, 홍콩 기자협회 그리고 대학교 학생회 등이 모두 참여한 4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 만큼 이번 국면에서 가장 큰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콩에서 정정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육군이 선전에서 홍콩까지 10분이면 간다. 메뚜기의 수명은 90일이다. 이런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홍콩 시민들을 향한 협박이죠.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홍콩까지 10분이면 간다. 중국 동부정부 육군이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렸다가 내린 게시물의 일부입니다. 7가지 상식이란 제목으로 올린 게시물 중엔 군용 차량 사진과 홍콩 공항까지 길을 안내한 내비게이션 화면도 포함됐습니다. 6번째와 7번째는 지난 8일이 입추였다며 메뚜기의 생존기간은 약 90일로 가을이 오면 멸종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메뚜기 사진 위엔 노골적으로 홍콩 독립분자라고 써놨습니다. 이민전선은 앞서 홍콩 정부가 통제 불능일 경우 중국법을 적용한다는 법조항 등도 소개하며 시진핑 주석이 지침으로 내렸다는 준엄한 법 집행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양재치 정치국 위원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6월로부터 약 90일이 되는 9월이 되면 진압을 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했으리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다시 개입 의사는 밝히지 않은 채 트위터를 통해 홍콩 사태의 인도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CCTV도 홍콩을 어지럽히는 폭도는 입추 지난 메뚜기라고 경고한 가운데 존 볼턴 보좌관까지 제2의 천안문 사태를 경고하고 나서면서 홍콩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예,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정부가 일본에서 들여온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일본이 발급한 서류만 보고 수입을 허가했는데 앞으로는 현장에서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재진이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환경청의 차를 따라가자 일본에서 온 선박이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과 약 200km 떨어진 사카타 공동화력발전소에 석탄재를 싣고 온 겁니다. 환경청 직원들이 조사를 위해 움직입니다. 네, 일본에서 들어온 선박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선박 바로 아래에 일본산 석탄재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직접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4,200톤 분량입니다. 곧바로 방사선 측정을 위해 비닐봉투에 담습니다. 간이 측정기로 10m, 1m, 석탄재 표면까지 모두 3곳에서 측정합니다. 3회 기본 측정하고 그거의 평균이 최소이거든요. 봉투에 담은 석탄재는 따로 가져가 중금속과 방사능 검사를 합니다. 기존엔 일본이 발급한 방사선 결과서만 내면 수입이 허가됐고 현장 조사는 석 달에 한 번만 했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수입 석탄재에 대해 현장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검사기관의 결과가 나오는 데는 중금속은 일주일, 방사능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방사능 검사, 중금속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통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끝났던 절차가 앞으로는 한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고철 등도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직접 조사를 강화해가지고 이 일본에 그런 방사능 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일본산 석탄재 조사 현장에 다녀온 서복현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뭐 진즉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야 한다는 느낌부터 듭니다.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석탄재라는 거는 그냥 폐기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그걸 다 우리한테 수출을 합니까? 일본에서 일부 소비를 할 것이고요. 다만 일본은 환경 오염 문제로 매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대신에 한국에 넘기는 거죠. 예. 그럼 우리는 그걸 사다가 어디다 씁니까? 시멘트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량 다 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들어온 그 석탄재는 예, 쓰게 됩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일본에서 한 방사선 측정 결과서는 뭐 소용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현장에서 만난 환경청 관계자는요. 앞으로는 참고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서류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안전한지 일일이 확인한다는 겁니다. 예. 일본에서 한 그 방사선 측정 결과서 이것도 현장에서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현장에서 찍은 서류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서류를 보면요. 보시죠. 사진이 같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일본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입니다. 표면 10m, 1m 이렇게 환경청과 똑같은 방식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요. 예, 다음 사진을 보시죠. 환경청, 지금 손으로 작성한 게 환경청이 측정한 수치인데요. 그리고 컴퓨터로 작성된 것이 일본이 측정한 방사선 수치인데 보면 환경청이 측정한 것이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그러네요. 표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당 0.3 마이크로시버트라는 기준에 미치지 않았지만 이렇게 환경청과 일본이 측정한 것과 차이가 있었고 환경청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그럼 일본은 과연 어디서 측정을 한 것이냐 봤더니 측정 업체명에 사카타 공동화력발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하는 일본 업체가 스스로 측정을 해서 이 문건을 한국에 넘긴 겁니다. 아, 제3자가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당사자죠. 지금까지는 그런 그 일본 수출업체가 괜찮다고 하면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 문제가 됐던 적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2015년 환경부의 당시에 국정감사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장관님 혹시 이렇게 폐기물,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폐기물 허가 신고 서류가 위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그 전에 보고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국감 당시의 발언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죠. 국감장에서 공개된 사진인데요. 당시 일본산 석탄재 방사선을 측정한 사진을 재활용했다라면서 이렇게 사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돌려쓰기 했다? 예, 그렇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일본의 조사 결과도 그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현장 조사는 분기별로 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 수입 건수는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약 400건입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는요. 한국의 4대 시멘트 업체별로 3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1년에 모두 16번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5%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해도 중금속 또는 방사능 검사는 이미 수입 허가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부터 합니까? 이번 달 안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로 석탄재를 우리나라에 넘기면서 운송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시멘트 업계에서는 검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생산 차질 또 비용 상승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 등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석탄재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산 수입품도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의 두 가지 난제는 후쿠시마 방사능과 무더위입니다. 방사능은 악영향이 당장 나타나진 않지만 무더위는 다르죠. 올림픽을 미리 테스트하기 위해서 도쿄에서 개최한 철인 3종 경기는 달리기 코스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를 포기하고 열사병에 걸린 선수도 나왔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물에서 1.5km를 헤엄친 뒤 자전거를 타고 40km를 달리고 다시 10km를 두 다리로 뛰어 결승선에 들어와야 하는 철인 3종 경기. 그러나 도쿄 대회에선 규정을 바꿨습니다. 아침부터 섭씨 30도를 넘어선 더위 때문에 마지막 달리기 구간 10km를 5km로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완주한 프랑스 선수는 열사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기권한 선수도 7명이나 나왔습니다. 올림픽 진출권이 걸린 대회였지만 철인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육상을 하다가 수습을 시켰습니다. 탈진 현상이 발생을 해서. 사실 이번 대회는 자칫 미뤄질 수도 있었습니다. 수영을 아침 7시 30분에 시작했지만 그때 물 온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수온이 30.9도 이상이면 선수들의 안전을 고려해 경기를 해선 안 되는데 수온은 30.3도로 아슬아슬하게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울타리가 미지근한 물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상태에서 하니까 얼굴이 빨개질 수밖에 없잖아요. 수영하면서 얼굴이 뜨겁다라는 거지.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덥고 습한 날씨에 대한 불안이 도쿄올림픽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사능 위험이 여전한 후쿠시마에서 경기할 경우 일주일만 머문다면 암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경고도 있었지만 도쿄의 더위 역시 선수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한 겁니다. 올림픽과 같은 조건으로 종목별 테스트 경기를 하고 있는데 걱정은 여기저기서 이어집니다. 바다를 헤엄치는 오픈워터에선 수온이 높고 수질이 엉망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고 또 승마에선 말과 사람 모두가 걱정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쇳물을 만드는 제철소의 고로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 그동안 포스코는 이 연기가 대부분 수증기라서 해롭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환경부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연기 속에 드론을 띄워서 성분을 측정했더니 농도가 짙은 미세먼지로 확인됐습니다. 기준치보다 많게는 100배 높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 주변을 드론이 날아다니며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입니다.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가 1세제곱미터당 47.1mg이 나왔습니다. 대기환경법이 정한 용광로의 배출 허용 기준인 40mg/세제곱미터보다 높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도 기준치를 넘은 54.1mg/세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선 실제 배출 수준은 이보다 10배에서 100배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반 용광로는 연기가 나오는 굴뚝에 측정기를 설치해 대기오염 수치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고로는 높이가 높고 연기가 나오는 구멍에서 직접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드론을 통해 측정한 값도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이미 흩어진 뒤입니다. 드론이 확선된 상태에서 이제 드론이 측정한 거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순간적인 농도는 그렇게 더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고로의 흰 연기가 논란이 된 건 올해 초부터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광양제철소가 아무런 방지 시설도 없이 고로에 연기를 내보낸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지난 4월과 5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포스코가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대부분 수증기라 해롭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환경부가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드론 측정에 나선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주요 오염물질을 보면 먼지가 대다수고 거의 다 수증기라는 말은 좀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포스코는 드론 측정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 고로의 대기오염 수준을 판단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이렇게 제철소 고로에서 나온 대기 오염 물질은 주변 마을로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주민들은 창문을 열면 쇳가루가 들어와서 한여름에도 문을 닫고 지냅니다.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송승환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시 묘도입니다. 남해를 사이에 두고 광양제철소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광양제철소가 보이는 식당의 창틀입니다. 물휴지로 닦아보니 검은색 분진이 묻어나오고요. 자석을 대보니 이렇게 쇳가루가 달라붙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을 호소합니다. 목도 칼칼하고요. 코 속도 막 따끔따끔 아프고 그다음에 한 번 코에 탁 만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까만 게 묻어나와요. 가정집 방충망을 흰 장갑을 끼고 닦아보니 금세 까맣게 변합니다. 색깔이 그만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거예요. 채로에다요. 이렇게 살면 살 수가 돼 살지. 폭염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나 여름에 문 한 번도 안 열어놨어. 비가 오는 날은 더 심합니다. 지금은 전혀 받아 쓸 수가 없어요. 빗물을 받으면 물이 완전 시커먼 연탄물입니다. 연탄물. 포항제철소 주변 마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포항시 해도동의 한 아파트 옥상. 전날 많은 비가 내렸지만 쇳가루가 쌓여 있습니다. 시끄러 연탄가루, 쇳가루가 막 날아오거든요. 이렇게 전부 이렇게 날아오거든. 말도 못했어요 지금. 한 난풍 불 때는 우리가 돌아다니다 쇳가루 냄새 억수로 많이 나요. 바람 불면은 그러면 문을 다 닫아야 돼. 냄새 나가.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이달 안으로 제철소 고로의 오염물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두 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황. 처분을 그대로 확정할지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지 민관협의체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지난 9일 서울대학교 미화 노동자 휴게실에서 노동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날 서울의 기온은 35도에 가까웠지만 휴게실에는 에어컨은커녕 창문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노동자가 평소에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병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 미화 노동자 휴게실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휴식 시간에 잠을 자다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동료에 의해 발견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휴게실은 이렇게 계단 옆에 가건물로 마련돼 있습니다. 안을 보시면요, 성인 남성 3명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비좁습니다. 창문도 없어서 이 환풍기 하나와 선풍기로 한여름 열기를 버텨내야 합니다. 사고 당일 서울의 최고 기온은 34.6도였습니다. 강의실 바로 옆이라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곰팡이나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환풍기를 달았지. 학생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참담했죠. 저희는 추워서 이렇게 가디건 입고 다닐 정도로 좋은 환경에서 이제 실험하고 연구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조차 제대로 인지를 못했으니까. 경찰은 A씨가 평소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병사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령의 노동자의 지병이 악화됐다며 인재라는 입장입니다. 학교 측의 휴게실 실태 조사와 에어컨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딸의 청첩장, 1890년대 엽서와 연하장. 3년 전에 워싱턴 대한제국공사관 벽난로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120여 년 만에 타임캡슐이 열린 셈인데요. 이 자료들이 오늘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역사 자료들은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특별전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초대 공사 박정량의 미국 견문록 미속 수뷰입니다. 미 정부 조직과 역사, 지리 등을 소개한 공식 보고서입니다. 서기관 이상재의 미국 공사 왕복 수록은 대미 문서를 기록한 외교 사료입니다. 가장 오래된 1893년 여권인 집조와 최초의 미국 풍경화 화차 분별도도 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3년 전 공사관 복원 과정에서 벽난로에서 예기치 않게 발견된 자료들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 앨리스의 결혼식 안내장, 부국 강병을 위해 군사교관 초빙을 추진한 버지니아주 댄빌 군사학교 엽서, 또 화가 전시회와 성경학교 초대장, 성탄 카드 등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1890년대에서 1900년 초반까지의 기록들입니다. 당시 공사관을 중심으로 문화, 종교계 등과의 교류도 활발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환영회나 무슨 파티에 꼭 부인을 동반하는 것들, 그런 거가 굉장히 감명 깊으셔서 한국 가셔서 고종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도 한번 그런 걸 해보자. 공사관은 당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자주 독립과 부국 강병을 꾀한 실증적 자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자료를 상설 전시해 현장 학습 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자연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고 여겨지는 북극의 눈에서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고무 조각이나 합성 섬유 성분도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람을 타고 멀리서 날아온 이 미세 플라스틱이 하늘에서 눈과 함께 내리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북극에서 과학자들이 얼음을 채취합니다. 톱으로 잘라내 연구실로 옮깁니다. 얼음이 눈도 가져다 분석해봤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눈 1리터당 10,000조각가량이나 나왔습니다. 고무 조각이나 페인트 조각, 합성 섬유로 보이는 물질도 발견됐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연구진은 이런 결과를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습니다. 북극은 자연이 잘 보존된 곳입니다.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이 바람을 타고 북극까지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모래가 3,50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대기 중에 있던 미세 플라스틱은 눈과 함께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알프스 산맥의 눈과 북극 빙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For us, it was kind of a punch to the stomach to see what looked like a normal sea ice core in such a beautiful, pristine environment, but just chock full of this. 그동안 인간이 어떤 경로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지가 관심사였는데 앞으로는 흡입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에도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연구진은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3분쯤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동쪽 55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약 90km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모두 올해 들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생산은 1년 전보다 17.4%, 수출은 11.6% 늘었습니다. 반면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일본 수입차 판매는 한 달 만에 32.2% 줄었습니다. 학생에게 수차례 돈을 주고 동료 교수에 대한 가짜 민원을 내게 한 교수를 해임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교수가 학교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어린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하는 등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학교 측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재판을 기다리다 감옥에서 자살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목에서 여러 개의 골절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앱스타인의 부검 결과 발표도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살해된 건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제에 맞서서 총탄을 다루고 만행을 하나하나 기록한 여성, 외국인 독립운동가들, 몇몇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하지만 영화 그 이상으로 독립을 도왔던 실존 인물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상대적으로 희미했던 이들의 기록을 조보경, 이희령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일본에 맞서 무장투쟁을 하고 독립군 살림을 이끌었던 여성 독립운동가. 올해 74번째 광복절엔 그동안 가려져 있던 이들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돌담길을 따라 초상화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300명이 넘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입니다. 한국 광복군에서 활동했던 오광심, 선전 활동을 담당하며 기관지 광복을 발행했습니다. 광복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글을 써서 여성들의 독립운동을 촉구했습니다. 지보경, 조순옥 선생 등도 뜻을 모았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촉발한 박기옥 선생, 오늘 90년 만에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옥고를 치르고 시험을 거부했다 퇴학도 당했지만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간 심사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애기 업은 것처럼 들러매고 가서 총탄을 날르고 그야말로 밀정을 찾아가서 너 죽인다. 이런 정도로 용감하게 싸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비일비재한 거의 몇천 명이 되는데 하지만 현재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15,600여 명 중 여성은 444명, 약 3%입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0명, 외국인 독립유공자들의 숫자입니다. 이들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스코필드 박사는 현장의 기록자였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일제가 자행한 제암리, 수촌리 학살 현장에 찾아가 보고서로 기록했습니다. 외국 언론에 알렸습니다. 전혀 한국과 관련 없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커다란 도움을 줬던 분. 애국지사를 도운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この事件はどう見ても捏造だ。起訴を取り下げさせる。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스지입니다. 일제에 대한 거사를 계획했던 의열단원들과 박열의사. 이들의 변론을 맡아 무죄를 대변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소외됐지만 독립을 위해 애썼던 이들. 숨은 영웅의 발굴은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 조보경입니다. (1945년 8월 10일) 일본의 패망 때까지 광복군은 우리 손으로 직접 일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일제의 패망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었지만 백범 김구 선생은 또
또 다른 의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시의 기록과 증언을 밀착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백범 선생이 그날 저녁에 주석실에서 만찬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혁서동 주석이 잠깐 나갔다 들어오더니 일본이 손들었다. 한국 광복군이 미국 OSS와 국내 침투를 준비한 독수리 작전. 1기생 50명의 훈련이 1945년 8월 4일 끝나고 투입이 결정됐지만 8월 10일 일제의 항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도청에 해당하는 중국의 산시성공관. 안에 있는 한 건물에서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 선생이 성 주석과의 식사 중 일제 항복 소식을 들었습니다. 他在那个就是检查完这个光复军就是在这边检查完这个光复军以后，也是在这个听到的这个日军投降的这样一个消息。 광복군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을 패망시키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김구 선생의 경위대장이자 광복군이었던 고 윤경빈 선생이 생전에 남긴 말입니다. 데리고 나오시면서 백범 선생이 있는 걸 보셨어요. 우리가 뭔가 그런 조그마하나마 이 전쟁에 공을 세울 수 있는데 그것도 이루지 못하고 일본 천하에 9.1날 손을 들어버리니. 하지만 8월 18일 OSS 대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 처음 진입한 것 역시 광복군 대원들이었습니다. 혼자 일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연합국의 지위를 얻는 걸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이 지혜, 한국의 역사는 한국 민족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걸 꼭 미국, 일본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한국을 바라보니까 한국 역사가 아주 왜소해지죠. 충칭에 복원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물. 광복군 군의처장이자 김구 선생의 주치의였던 유진동 선생의 아들 유수동 씨를 만났습니다. 照片，这是我父亲刘顺东。肯定，我父亲，我认为他为自己的信仰奋斗了一生。我感觉这是我们作为家属来说是一个感到很高兴、很光荣的事。 이달 선생 등 광복군과 조선 의용대원들이 묻혔다고 알려진 충칭시 한 산기슭. 현재는 무덤 흔적도 찾을 수 없고 재개발 공사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곳을 찾아 헌화하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은 만큼 그분들이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소중히 여겨야겠다. 과거 광복군 묘소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됐던 한국에선 어떨까? 일본과 싸우다 중국 각지에서 숨진 광복군 17명의 합동 묘소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봉분 하나가 전부였지만 최근 추모 조형물이 세워지면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은 광복군 대원을 비롯해 독립지사 30명의 발바닥 조형을 전시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 앞날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만져봐야죠. 현재까지 광복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567명, 생존자는 18명입니다. 통한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오늘과 내일에 대비하자. 광복군 김영관 지사는 자신의 발바닥 조형에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독립지사가 후손에게 전하고자 했던 뜻일 겁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어느 학자는 낯선 땅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겪으며 자신의 그림자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주인은 이내 자신의 그림자를 잊었지만 문제는 혼자서 긴 여행을 마친 그림자가 다시 돌아온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능력과 권세를 과시하던 그림자는 아예 그림자가 아닌 주인이 되고자 했고 급기야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과거의 주인, 즉 학자를 살해하고 만다는 비극적인 결말. 안데르센의 동화 같지 않은 동화, 그림자의 줄거리였습니다.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3년 전에 안데르센 문학상을 받게 된 그는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그림자라는 작품을 끄집어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림자가 있듯이 사회와 국가에도 모두 그들만의 어두운 피하고만 싶은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 밝고 빛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어두운 부분이 존재하며 그림자를 수반하지 않은 빛은
진정한 빛이 아님을 강조했죠. 아무리 역사를 다시 써서 수정하려 해도 종국에는 우리 스스로 상처 입고 가슴 아파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작가 자신은 물론이고 수많은 독자들을 향한 조언이자 국가와 권력을 향한 충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겐 광복일이자 누구에겐 종전일 혹은 패전일로 기억됩니다. 그들은 전쟁과 식민지배라는 자신들의 그림자를 부정하고 싶어 하지만 부정하면 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커지며 자신들의 빛도 결국 기운을 잃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들의 수장은 또다시 자신의 그림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체 언제까지 그 그림자를 돌아봐야 하느냐고 외치고 있죠. 안데르센의 작품 그림자의 주인도 어둠으로 가득한 자신의 그림자를 지워버린 채 잊고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이나 저 혼자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그 어두운 그림자는 어느 순간 주인에게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속삭입니다. 내가 돌아왔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유명한 경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광복절에는 오늘 특히 곱씹게 되는 말인데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입니다. 법원에서는 지금 단재 선생의 후손들이 단재 선생의 땅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선 공다솜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단재 선생의 며느리인 이덕남 여사를 연결할 텐데요. 잠깐 뵙기로는 아주 꼿꼿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해방이 되고 친일 청산을 못한 지금 후유증이죠. 그래서 독립운동한 분들이나 후예나 핍박을 몹시 많이 받았죠. 단재 신채호 선생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입니다. 단재 선생은 1910년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을 보지 못한 채 193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 고향에 있던 땅도 일본에 넘어갑니다. 조선 민사령이라는 거를 일제가 와가지고 발동을 해요. 우리나라 수탈법이야. 2009년이 되어서야 단재 선생의 후손인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단재 선생의 국적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재 선생의 재산을 되찾는 건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적이 없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주차장입니다.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젊은 시절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데요. 지금은 한 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채호 선생의 후손들이 이 땅의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강제로 빼앗았고 이후 수차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후손들은 단재 선생이 1910년 대한매일신보에 삼청동 집터에 대해 밝힌 내용을 소송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바로 단재 선생의 며느리인 이덕남 여사를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덕남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앞에 저희들이 리포트로 간단히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시아버지인 단재 선생의 집터를 도로 찾기 위해서 소송을 시작하신 배경을 직접 좀 잠깐이나마 듣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신채호 선생 며느리입니다. 저희 아버님 집이 그 삼청동, 우리 아버님은 이통사호라고 하셨어요. 예. 구번지가. 예, 그런데 이제 요새 그 네이버상 보니까 신번지가 삼청동 2-1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신번지를 찾았고 또 맨 처음에 토지 조사를 할 때 당시가 1912년인데 12년 11월 18일인가 그 날짜에 그 삼청동을 사정을 했습니다. 예. 하는데 그때는
삼청동이 157필지가 전부였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1, 2번지는 나라 국이 딱 쓰여져 있어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소유주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소유주가 있는데 우리 아버님 그 땅이나 1, 2번지는 소유주가 없었고 나라가 수탈해 간 거죠, 뭐. 예. 그랬고 예, 저희 아버님은 뭐 다 아시다시피 1910년 4월에 이걸 광고를 내고 바로 망명하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1936년 2월 21일 날 서거를 하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서거하고 2년 있다가 일본 사람이 말하자면 경로 땅을 취득하는 데는 경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경로도 없이 일본 사람이 보존 등기를 했어요. 예. 그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바로, 조선 사람인 모양인데요. 최일환이라는 사람이 또 그걸 받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1940... 예. 사실은 사실 그동안에 뭡니까, 친일파들의 땅들은 많이 되찾아서 돌려준 것이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명확한 어떤 근거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이게 할 말이 없다라고 해서 돌려준 예가 많이 있는데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 이 땅 경우에는 바로 그런 것이 별로 없어서 못 찾은 것인데 조금 아까 저희들이 이제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광고도 내신 게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이번에 소송을 하시게 돼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뭐 어차피 결과가 나올 텐가 좀 볼 텐데요. 80년대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중국을 오가시면서 시아버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20년 가까이 단재 선생의 국적 회복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 선생님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단재 선생의 명예를 회복하고 알리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셨는데 정작 결혼하실 때는 시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셨다면서요? 예, 몰랐습니다. 예. 예. 그냥 보통으로 있는 아버지인 줄 알았었는데요. 결혼하고 애를 둘을 놓고 그렇게 하고 우리 남편이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은 어열단 선언문 그게 이제 펴지고 그 운동권에 교과서 문장 읽혀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박 정권에서 이제 우리를 빨갱이라고 다시 이제 몰았지요. 그래서 많이 쫓겨다니고 또 서러움도 많이 받았고요. 예. 그 당시에.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해금이 되니까 또 북쪽에서 우리 아버님 유고가 펴졌는데 그거를 이제 일본 도쿄대학에 있는 교수가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보내줬어요. 예. 예. 그거를 또 받았다고 불원문서 받았다고 또 빨갱이다 그래가 또 쫓기고 그런 일이 많았기 일이 아니겠죠. 때문에 예. 그럼요. 예. 그럼요. 단재 선생에 대한 얘기는 저는 이 선생님 단재 선생에 대한 말씀은 남편으로부터도 많이 전해 들으셨을 텐데 어떤 분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 남편은 어머니 등에 업혀서 첫돌 지나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 나니까 본인이 8살이 되니까 아버지가 눈이 멀게 생겼다고 지금. 그래서 처자식을 보고 내가 눈을 감아도 감아야 된다고 그래 그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본인하고 둘이서 북경을 갔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가서 보니까 남편이 영양실조더래요. 그래서 이제 성야병원은 이제
그 우리 아버님하고 결혼하기 이전에도 거기를 왔다 갔다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예, 그 성야병원에 가가지고 난산증에 있는 사람 그 2사람만 주라고. 예. 그러니까 때마침 그 장봉순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예. 성야병원에서는 2분 다 포기를 했대요. 예. 아기랑 어머니랑.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하나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저기 산파를 하셨는가 봐요. 예. 그런데 2분을 다 살렸대요. 아기랑 엄마랑. 그렇군요. 예. 이덕남 예,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덕남 여사님 예. 말씀 드리려면 사실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을 좀 툭 터놓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예. 긴 시간을 말씀을 예. 나눌 수 없어서 좀 죄송하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한일 관계도 그렇고 다 지켜보고 예. 계실 텐데 요즘 돌아가는 걸 어떻게 보고 예. 계십니까? 짤막하게 말씀하신다면. 아우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그냥. 예. 제가 일찍 죽었어야 이 꼴을 안 보는데 예. 어떻게 세상에 이 땅에서 나오는 나달로 가지고 연명을 하고 살은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아베보다 더 나빠 진짜로. 예. 예, 잘하는 게 있으면은 대통령이고 누구고 그걸 진짜 박수를 치고 찬양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무조건 없이 말지 헐뜯고 아이고 거기다가 헐뜯어도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헐뜯으면 되는데 일본 놈을 대신해 가지고 헐뜯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떤 생각? 나 기가 차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치가 생각을 떨려요, 하시는지 그냥. 알겠고요. 예. 더 말씀 듣고 예, 싶습니다만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이 정도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남 여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에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합동 묘역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는 이렇게 유엔 참전 기념탑이 있는데요. 최근에 때 아닌 우길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이게 1975년에 도로 가운데 로터리에 설치된 건데 하늘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상징 우길기와 닮았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지역 정치권에서 나온 주장인데 뻗어나가는 선이 16개로 똑같은 점, 그리고 또 중심원이 왼쪽으로 치우친 점이 비슷하다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우길기를 본떠서 만들었을 가능성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어떤가요? 네, 일단 부산시는 본떠서 만든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 본떠서 만들었을 주장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부산시와 남구청에 도면이나 자료가 남아있는 게 있는지를 좀 요청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남은 게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 기념탑의 외형만 좀 따져보면 이런 모양으로 설계된 나름의 이유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뻗어나가는 선이 16개인 것은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참전한 16개 나라를 상징합니다. 네. 각 기둥마다 해당 국기도 걸려 있고요. 또 각국의 병사를 이렇게 모티브로 한 이런 동상들도 있습니다. 중심이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것은요. 중심은 지구본인데요.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부산시는 이 기념탑이 세워진 땅 자체가 비대칭인데다가 기념탑의 중심인 이 지구본을 위쪽에 있는 도로의 중심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기념탑을 만든 작가의 이력을 혹시 확인을 해봤습니까? 네, 작가에게 직접 입장을 들어보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1997년에 작고했습니다. 네. 현대 추상조각 1세대 작가로 꼽히는 김찬식 조각가입니다. 1932년 평양에서 태어나서 14세 때 광복을 맞았습니다. 즉 일제강점기에는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직책을 맡은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6.25 전쟁 때는 월남을해서 이후 홍익대 미술대학장도 지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주요 장소에 다른 작품도 많습니다. 4.19 혁명을 촉발시킨 마산 3.15 의거를 기념하는 그 기념탑을 비롯해서 세종문화회관 또 독립기념관에도 김찬식 작가의 작품이 설치돼 있습니다. 네. 과거 일본에서 몇 차례 전시회를 한 기록 정도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김 작가의 다른 작품이나 또 언론 보도,
미술계 비평 등에서 특별히 논란이 될 부분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이 작가가 기념탑을 일부러 우길기 모양처럼 만들었다고 볼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UN 기념광장이라는 걸 새롭게 조성하는 걸 추진 중인데 이때 이 기념탑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은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죠. 네, 뭐 뉴스 종종 나왔습니다. 종종 네. 있어 왔습니다. 대부분 제작자가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우길기는 과거 일본군 육군기와 또 해군 군함기로 세계 2차 대전까지 쓰였습니다. 우길기가 일본의 군국주의와 또 전쟁 범죄를 상징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네. 일본은 그냥 전통 문양이다, 군국주의 상징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야스쿠니 신사 앞 상황 등에서 보셨듯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제대로 된 역사 반성 없이 아베 정권이 군대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개헌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한 우길기 아니면 그게 연상되는 수준의 다른 디자인만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바로 비하인드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예. 시작할까요? 예, 첫 키워드는 박수의 소신으로 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손뼉을 마주치는 박수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원웅 대한광복회장이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격려의 박수를 쳐주자라고 연설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다 쳤는데 안 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잠깐 당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한 다음에 다들 이제 얘기가 나오자 박수를 칩니다. 잠시 뒤에 보면 이제 지금 왼쪽에 이해찬 대표, 가운데 황교안 대표, 그리고 또 오른쪽이 손학규 대표인데 예. 예, 이해찬 대표와 특히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보고 있는 팜플렛을 옆자리에 놓고 박수를 칠 준비를 하고 박수를 치는데 황교안 대표는 계속 펜으로 메모를 하든지 어떤 표시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과거에 세국 정책이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자라는 광복회장의 주문에 쉽게 호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예. 남들 다 치는데 이제 안 치기도 쉽지는 않은 건데 그래서 아까 소신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소신으로 안 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 민주당은 바로 논평을 내고 무례와 좁은 도량이다라면서 공당의 대표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따로 얘기하기를 민주당 관계자가 몇몇 의원들이 유심히 황교안 대표를 봤는데 한 번도 박수를 안 치다가 마지막에 건성으로 한 번 쳤다라면서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표시를 했습니다. 예. 한국당도 오후에 바로 반박 논평을 냈습니다. 이창수 대변인이 몽상적인 경축사를 들으며 제1야당 대표가 꼭 박수를 쳤어야 하는가? 마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기립박수처럼 치는 것을 원했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 역시 해석하면 소신당 못 쳤다는 얘기인데요. 듣고 보면 양측의 주장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곳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디를요? 바로 이제 BTS 방탄소년단인데요. 혐한의 인종차별로 글로벌한 비판을 받고 있는 DHC 텔레비의 패널들이 최근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도 DHC 텔레비라고 하는 건 일본식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텔레비전인데요. 일본에서는 일단 고유명사로는 텔레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 고유명사로 불러줬다는 거군요. 예, 알았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방탄소년단의 원폭 티셔츠가 문제가 된다라고 며칠 전에 얘기를 패널들이 했습니다. 예. 2017년에 멤버 중에 한 명이 당시 이제 애국심과 역사, 해방 뭐 이런 글귀들이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고 그런데 한쪽 사진이 원폭 사진이 들어있긴 했습니다. 당시 소속사에서 원폭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도 있는데 이번에 패널이 한일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저 티셔츠를 입고 만세를 외치며 춤을 췄다라고 과장 왜곡하면서 비난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곳은 뭐 BTS인 동시에 BTS의 팬클럽인 아미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뿔이 많이 났습니다. 예. 몇몇 트위터의 반응들을 보면 이제 BTS 아미로 다 인증이 된 얘기들인데요. DHC가 BTS를 건드렸어. 불매 목록 추가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영어로 글을 올리는 것도 많았습니다. 위에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해석을 하면 한국의 역사에 대해 가짜뉴스를 말하고 심지어 BTS를 조롱했다라면서 해시태그로 DHC 불매를 달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또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전 세계 BTS 아미 신사숙녀 여러분, 진실을 말하겠는데 DHC 접해는 BTS와 아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많이 퍼뜨리자는 목적인데요. 사실 팬들이 BTS를 좋아하는 거는 BTS의 메시지, 즉 사람에 대한 연민, 연대 그리고 진솔한 얘기들이 있는데 예. DHC 텔레비전의 패널들의 메시지가 이와는 사실 정확히 반대이기 때문에 아미의 분노가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를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비 오는 날 태극기로 잡았습니다. 대부분 걸진 않는데. 예. 예. 오늘 광복절, 특히 최근 분위기에서 태극기를 걸고 싶은 분들이 많았는데 예. 비가 또 왔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모습이 오전 트위터상에서 좀 있었습니다. 많이 오면 안 걸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심하게 많이 오면 안 걸어도 되는데 예. 오늘 어느 정도 걸 수 있을 정도 왔기 때문에 비가 오는데 태극기를 걸어야 되나요? 안다는 게 맞나요?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가이드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보면 예. 바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시부터 6시까지 태극기를 답니다라고 돼 있고요. 예.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인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개는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약간 좀 보기에 애매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예. 심한 악천후가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예. 태극기가 많이 훼손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달아도 되고요. 비 때문에 혹시 조금 오염됐다면 규정들이 바뀌어서 지금은 세탁을 해도 됩니다. 예. 오늘은 뭐 지역에 따라 좀 달랐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 내륙에선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 거란 예보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